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이었습니다. 1, 2위의 득표율이 불과 1%도 되지 않는 역대 가장 작은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시는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전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취임 후 대선 공약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객원 논설위원, 국민의힘 전북도당 조배숙 상임고문,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홍석빈 교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지 여부에 따라서 반응은 조금 크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배숙 고문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국정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경제 분야에서 이 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그 문제점과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조성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했고 G7 국가들과 공조 강화를 하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그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를 그 다수 야당이 점하고 있어서 좀 잘 진행되지 않은 것, 이것이 조금 한계이고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0.73%포인트 약 24만 표 차이인데요. 아마 국민들이 이 간격을 부여준 거는 협치를 통해서 뭔가 좀 비전 있는 생산적인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하는 어떤 주문인 것 같은데,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뭐 거야 때문에 못했다고 대통령 1주년 평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이랄지 가치랄지 비전이랄지 공약이랄지 정책들을 추진하려면은 대부분 그 입법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좀 손을 내밀고 169석이라고는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구나 잘 아실 텐데 그런 과정을 전혀 밟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연속성상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거의 지지율이 30%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뭐 37%, 39%, 32% 차이는 있지만 이 30%가 주는 의미를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주의 깊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왜 30%밖에 주지 않았을까? 근데 국민 공감 능력이랄지 국민 통합 리더십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낮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4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 통합 리더십이랄지 협치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생산성 있고 비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상당히 높은데 우리 내부에 처해 있는 특히 정치 분야, 정치 지금 실종이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복원을 해서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틀을 4년 동안 앞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석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단어들을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자유, 지성주의, 인권, 연대, 공정성, 그리고 경제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담대한 계획까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내놨습니다.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현충원의 방명록에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에 비해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개혁 드라이브가 이루어졌던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임기 1년 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5년짜리 단임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임기 1년 차에 그 해당 정부가 또 정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의제를 내고 담론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임기 2, 3년 차는 그야말로 금방 지나가기 마련이고
곧 4, 5년 차에 레임덕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1년 세월이 의지는 크고 꿈은 원대였으나 방향을 잃은, 그리고 또 특히나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악화되는 가운데 야당과의 소통 없이 마이웨이를 고집하심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나 이제 외교 부분, 이제 우리 조배숙 고문님 말씀하셨는데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또 일본과의 관계 강화 필요한 일이죠. 다만 과거를 무시한 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비전만 가지고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건 국가 외교 정책의 목표인 국익의 차원에서 봤을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실리 위주의 국익 외교가 필요한데 편을 먹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 국정 운영과는 별개로 전라북도의 지역 현안이라든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홍 교수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지역별 공약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7대 공약을 내세웠고요. 세부 15개 정책과제, 46개의 세부과제를 내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25조 내지 26조가 필요합니다. 올해 전라북도 예산이 9조 원 정도 됩니다. 즉 3년치 예산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추진 과제를 보면 46개 세부 과제 중에 38개 정도는 정상 이행 상황이고요. 나머지 8개는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이행률로는 80%가 넘고 예산 확보율은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계획 대비해서 전체 진행은 90%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공약들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는 아직 초입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우리 도민들,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공약들의 이행 상황이 미진하다. 무엇보다도 새만금 사업, 그리고 재상금융 중심지 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립 서비스만 그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실천 또는 실행을 해온 걸 보면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죠. 예컨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인수위 시절에 말씀을 하셨죠.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호남인 일을 중요하겠다. 전라북도 전주 여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군 헬기로 새만금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는 30년 동안 지지분했던 새만금 임기적인 마무리 짓겠다. 이거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새만금을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제 물론 1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단언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는 그 강조한 그런 내용에 비해서 과연 현실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전라북도가 어떤 실용주의 노선이랄지 실사고지 정책을 따라서 뭔가 좀 하나씩 얻어내고 있는데, 예컨대 하이프튜브 테스트 베드랄지, 또 이제 지난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된 특별자치도 문제랄지, 또는 그 국제투자진흥지구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지원을 담은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분이 또 나름 매운 또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 그 조배숙 고문님 어떤 말씀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에도 좀 알차게 이루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 전북도 차원에서 양당의 협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정책 협력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김관영 지사하고 또 정운천 도당위원장, 한병도 도당위원장,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이 서로 협치를 해서 공약에는 없었지만 그 전북도 특별자치도를 같이 그 발의를 해서 이뤄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2월 달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가겠다. 그래서 친환경 그 선박을 제조를 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또 그 아젠다를 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홍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공약 이행률에 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 도표를 좀 마련을 해왔습니다. 네,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46개 세부 과제인데요. 이 46개 세부 과제 중에서 1년 사이에 38개가 이행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그 이행률이 82.6%고 또 올해 예산 확보액이 9,575억 원으로 계획 대비 91.3%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보를 이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전라북도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이 당선을 시켜서 정말 우리 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준비된 뉴스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의 7대 공약을 46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큰 성과는 먼저 새만금에 미래형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장을 유치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만 1조 1천억 원,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적 효과는 1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새만금은 12km의 직선 선형이 가능하고 또 어떠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좀 자유롭게 백지 상태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부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새만금 사업법과 조대택내 제한법을 개정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 포함된 것은 향후 전라북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할인, 풀무원 등 120여 개의 식품 기업이 이미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연계시켜서 2단계 식품 클러스터 확장을 통해 K푸드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400여 건의 특례를 발굴해 개정 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우리 도정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또 지역 대학의 정원 학과 조정을 위한 승인 권한 이양,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 등 특례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같은 대형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만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언급된 것처럼 국제투자진흥지구 관련 법들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고 7월쯤이면 아마 지정이 되어서 새만금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문호가 더 넓어지고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조배숙 고문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외국인 투자 유치 지구가 있고 그리고 또 국제 투자 진흥 지구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 지구는 2천만 달러 이상을 주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국제 투자 진흥 지구는 500만 달러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호를 넓혔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뭐 법인세, 소득세를 이제 감면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그 외국 기업들한테 매력 있는 이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 새만금에 우리나라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2차 전지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G화학과 그리고 SK온에서 굵직굵직하게 1조 2천억 그 투자 이것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새만금의 그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과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산업들이 그 전방 후방으로 배치가 돼서 양질의 그 일자리도 생기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신호탄으로 해서 저는 정말 이 새만금의 미래가 좀 밝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국제투자진흥지구가 7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담은 내용이란 말이죠. 세제 혜택이랄지 법인세랄지 또는 공유수면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그 메리트를 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특히 전라북도는 지금 기업 유치를 전라북도의 제일 시책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월 달에 지구 지정을 통해서 정착이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것처럼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 특별자치도법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명칭도 바뀌고 그 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전기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그 이 특자도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한 분씩 좀 짚어주시죠, 홍 교수님. 네, 우리나라는 현재 특별자치도가 이제 제주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앞서서 이제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법이 이제 통과됐죠. 세 번째로 이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내년 1월 18일 출범합니다. 즉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행정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 차원 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범도민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특히나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특구 지정 계기로 2차 전지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전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산업 발전, 경제 발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게는 법 제도적인 기반의 정비고 두 번째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법 기반적인 정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광역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적게는 20% 초반, 많아봤자 30% 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내년 1월 18일부터 할 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이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있지만 정부 각 부처와의 예산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5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예. 그런 재정 문제를 어떻게 곡관 문제를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전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특별자치도 문제는 아주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독자 권역으로 추진해온 그런 성공을 그런 작품인데요. 또한 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특례를 발굴해가지고 655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점은 전라북도를 전라북도만의 어떤 독창성을 살린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자율권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재정권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역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얼마나 권한을 특별자치도에 이양을 하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컨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라 그 제한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도지사한테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농식품부는 이걸 줄 수가 없다. 왜 줄 수가 없냐?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전가의 보도가 형평성. 그래서 그 지역이 요구한 걸 배척시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가 655개 특례를 발굴해서 요청하지만 이걸 하려면은 인허가 문제부터 의제 처리 문제 해가지고 중앙부의 권한을 우리 전라북도에 줘야 되는데 그걸 과연 무난하게 전라북도가 요구한 것처럼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항이 많이 부딪히고 있을 걸로 보고요. 특히 전라북도가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그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또 중소기업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외교부가 또는 정부가 다른 그 부처 통합해가지고 그냥 광역자치단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였던 외교적인 그 문제만 심사하려고 완전히 권한을 자치단체 주면은 인력 송출, 수급, 운영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주어지겠느냐 이런 문제에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결과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예컨대 강원도랄지 전라북도랄지 또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하지 않으면
저거는 뭐 투쟁이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만은 투쟁하지 않고는 절대 자율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성패와 관련이 되는 문제 있고요. 수소 특화단지랄지 국가식품 뭐 클러스터랄지 획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기는 한데, 이런 산단을 통해서 앞으로 과제는 그의 담을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많이 담을 것인지, 기업 유치도 사실은 관련 기업 유치인데 이것도 역시 전라북도가 애정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달성될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완주 전주가 특화 산단이라고 가지고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지역이 상당히 뒤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객관을 통해서 뭔가 좀 보완을 하고, 또 기업 유치, 관련 기업 유치는 또 모든 그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특례가 사실 넉넉히 담겨져서 이 실효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특별한 특별자치도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조배숙 고문님, 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이 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5극 2특, 5극 3특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제 5개의 메가시티와 그리고 2특은 제주도, 강원도 특별자치도입니다. 3특은 전라북도까지 끼었을 때 3특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여기 도청에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2특 체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지사를 출마를 하면서 3특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건의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서류도 접수도 했고, 이제 그게 단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얻어낸 것은 굉장한 성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그 강원도에서는 그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이 강원도도 설득시키면서 상당히 어렵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틀은 만들어졌고, 그럼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당한 연구와 또 준비와 그리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다른 강원도나 제주도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또 조금 전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랄지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가 국가산업단지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지역의 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씩 살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전라북도에 굵직한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도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속도를 내고 또 한 발 한 발 나간 공약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전북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공약 가운데 하나가 금융 중심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해서 국제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유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만금의 그 해외 투자를 유치함을 계기로 해서 전주가 이제 서울 다음에 제2의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 개정사항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도 없고 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남원 국립의전원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대광법은 균형발전 명분이 뚜렷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와 새만금 메가시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에 그동안 해묵은 과제, 현안, 대통령의 약속 부분들이 5년 동안 최소한 이 실태라도 풀려고 하면 중앙부처의 강한 의지와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재 중용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관급 이상 인사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2명뿐. 그나마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무장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2년차, 3년차에는 미진한 공약과 사업들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제3 금융중심지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도내 신문과 방송들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 1주년에 대한 평가 기사를 실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쉬운 사업 1번은 한결같이 제3 금융중심지를 꼽았습니다. 아마 현 정부 들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는 굉장히 박차를 가하는데 비해서 이제 우리 지역 사업들은 조금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사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위원장이 우리 전라북도 군산 출신 분이 금융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곧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도민들께서 많이 가지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사실 진행이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중심지라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지정을 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향식 방식으로, 즉 전라북도 내에 금융에 대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서 많은 국내외 금융사들이 전라북도에서 금융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제3금융중심지를 전라북도 지역 또는 전주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너무 탑다운 방식, 즉 정부만 바라보고 제3금융중심지를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사의 속성상 돈 벌 기회가 있으면 외딴 섬이라도 찾아가는 게 금융사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의 지정을 통해서 제3금융중심지 특구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의 금융 생태계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간과 동시에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배숙 고문님 어떻게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답답한 것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있을 때, 그리고 아까 지금 홍 교수님 말씀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군산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재직을 했었고, 사실 호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호기를 놓친 것 같은 아쉬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고스란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숙제로 지금 남아 있어서 좀 저희들도 고심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국민연금공단 이쪽을 방문을 하시고 저희들이 오찬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어떤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농협중앙에도 같이 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저는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어서 어떤 정치권에 있어서 이것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제3 금융중심지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KIC 한국투자공사라든지 사학연금이랄지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을 좀 유치해서 지역 발전에 좀 기폭제로 삼자라는 것이 지금 지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익산 지역에서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혁신도시는 우리 지역에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누구나 자신의 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한데요. 이게 자칫 어찌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역 간의 경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문제? 네, 그렇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했지만 실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에도 이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 정도 하면은 그 윤곽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또 특성과 관련된 공공기업, 또는 앞으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기업, 이걸 이제 출연해가지고 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올인은 뭘 올인해야 되냐면은 정주 여건이랄지 우리 지역에 와갖고 이 공기업들이 투자해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도 애양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가 반대를 합니다. 전라북도에 가는 거를. 전라북도만 다른 지역에 가는 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토양, 인센티브 또는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어떤 스킨십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저항 없이 온다. 그게 가장 1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뭔가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그런 공공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지금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라남도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번입니다, 유치가. 네. 농업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어장이 많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협중앙회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 어디를 갈 거냐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라북도를 택할 수 있도록 스킨십이랄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공공기관이 360개 정도가 이전 대상인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의 어떤 특성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을 출연해가지고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지원 이걸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그나마 다음 후보지가 어디냐, 혁신도시를 어디로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나올 법한 이야기지, 정원열 시장이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접근성이 뛰어나고 입지적 조건이 좋은 데로 가기 마련인데, 그건 차후에 이야기할 그런 문제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랄지 스킨십이랄지, 그래서 뭔가 이해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최선이고, 우리 지역 와야 된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당신들이 그렇게 싸움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겠느냐. 예. 김제라고 접근성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논리를 펴면 그렇습니다. 또 새만금이 앞으로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군산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치단체들끼리 싸움한 것처럼 비는 것처럼 그 경쟁력이 약화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익산도 좀 자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량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막 만들려는 것이 지금 단계다. 그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배숙 고모님,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중에 또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남원 공공의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의사들의 여론을 조금 더 의식하는 것 아닌가, 이런 행보를 많이 감지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또 간호법 개정안을 놓고 이제 의료계가 또 상당히 네. 갈등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 간호법 문제에 또 휩쓸려서 함께 표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걱정들이 있는데, 남은 공공의대 문제 현 네. 정부에서 좀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지난한 이제 과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전남 정치권에서 또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 또 직역 의사 간호사의 직역 문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저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남원의 공공의대를 하는 것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서남대에 있던 그 TO 5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해서 없어진 거니까 거기를 보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영호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을 저 논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의사 간호사법, 이 간호법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직역 간에 지금 갈등이 빚어져서 지금 현재는 좀 이거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잦아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논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재
등용과 관련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퍽 많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시대는 그 시대가 필요한 만큼의 인재를 내려준다. 지금 현 정부에도 우리 특히 호남 지역 인재들이 이제 고위직에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충분한 인재 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인재를 중용하는 집권자의 의지,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 그 인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력, 경로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 또 한국 공직사회 현실상 중앙정부의 키맨들이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지역에서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그들이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라북도의 미래와 관련한 경제와 관련한 이런 도약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포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하는 이들이 바로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관련한 얘기를 하셨죠. 국정기조에 저항하는 또는 그 같이 스탠스를 잡고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단호히 취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인사조치를 통해서 뭐 약간의 사정정국 비슷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어떤 인사조치가 있을 때 호남 지역 특히나 전라북도 지역에 좋은 인재들을 중앙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탁해서 사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가 가장 또 핵심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경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정부와 그 차별성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아까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인구 소멸이랄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소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문제인데 뭔가 좀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균형 발전 로드맵을 좀 만들고 또 방법론을 또 제시하고 그래서 특히 그 시발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그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실천을 할 때 진정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통치권 차원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360개 공공기관이 다 지금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강압적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 또 각 자치단체의 어떤 메리트를 부여주고 스킨십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부처에서 가만히 놔두면 절대 안 되거든요. 통치권 차원의 의지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그런 시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분야의 어떤 지방 정책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 360개 지역에 내려보낸 문제 이것은 꼭 강압적으로라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 대행께서 좀 특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방 살리기, 지방치를 약속하셨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실행을 합시다 한번 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근데 제가 갑자기 도당위원장 대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직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지역 균형 발전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 1년에 군단이 하나가 이렇게 없어진다 가지고 그건 국가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우리의 엄청난 제일 집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극 체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5극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너무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 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방 공공기관 이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러나 이제 전라북도에서 제가 조금 이제 희망을 좀 봤던 것이 지금 새만금에 있어서 수소산업단지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유치를 해서 제가 너무 애정이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1단계 70만 평을 됐다가 2단계로 돼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농식품부 장관한테 찾아가서 브리핑도 몇 번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2단계도 되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지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2단계가 되어서 기쁠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보고 그래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균형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국회 차원 그리고 현 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교부법을 개정을 해서 지역에서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지방에 내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만 지역균형 발전 얘기하지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어떤 문화, 교육, 의료 이렇게 대한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정말 균형 발전을 하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정말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 지난번에 4월 5일 날 전주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홍석빈 교수님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전북 기성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매서운 회초리 질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였죠. 수십 년 동안 믿고 미뤄졌는데 대체 뭘 해놓은 게 있느냐. 성과가 없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GRDP 기준, 경제 수준이 뒤에서 1, 2등 합니다. 이게 뭐냐.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계속 지지를 해주기 어렵다. 꾸지람이었다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권자가 원하는 그런 주인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인 정치권이 똑바로 해야 된다. 특히나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고 봅니다. 예. 조배숙 고모님, 그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 때 아까 서두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그 당시 후보의 득표율은 14%대였습니다. 14.4% 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 김경민 후보가 지방선거 때 전주시장으로 나와서 받은 것이 한 15%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주울 재선거 후보로 나와서는 김경민 후보 지지율이 8%로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하락을 경험을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우리 당의 대처가 좀 미흡했고 그 후보 결정을 그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북 도민의 국민의 힘에 대한 그런 심판이겠죠. 그 무소속 안혜옥 후보보다도 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 지도부의 중요 인사들이 좀 우리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년 총선 때는 저는 이제 자꾸 우리 정부가 전라북도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는다, 이제 전라북도 인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정운천 의원님이나 이용호 의원님이 중앙에서 우리 전북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가 전북 출신을 찾아서 이렇게 그 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이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어떤 국민의 힘의 그 의원을 당선을 시켜서 정말 거기 가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가장 또 방법이 아닌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경재 위원님, 그 뭐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내년에 이제 뭐 정운천 의원이랄지 이제 저 이용호 의원도 이제 지역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도내에서 국민의힘 그 지역구 당선 과거에 정운천 의원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가능성과 과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운천 의원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모든 그런 부처에 관련 그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라북도에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 정운천 의원이거든요. 또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정운천 의원은 또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또 전달을 하고 있고 달성해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역적인 정서가 반윤 정서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자신감을 못 갖고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 지난 재선거 때도 나오려다가 좀 포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년 총선은 전주 을 같은 경우는 아마 다자구도가 될 겁니다. 정운천 의원한테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건데, 현역인 지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또 정의당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무소속 쪽에서 나올 그 개연성이 좀 크고, 그럴 때 다자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정운천 의원의 경쟁력은 빛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1년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뭔가 좀 국민적인 어떤 지지율이 40%, 50% 올라간다고 한다면 반사이익도 저절로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지금처럼 30% 머물면서 독자적인 또 독단적인 또 소통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머무른다고 한다면은 아마 반윤 정서가 더 강화돼 가지고 그것도 기대에 난마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배숙 고모님은 지금 현재 원외에 계시는데 네. 내년에 혹시 익산 지역구로 뛰실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좀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정운천 의원께서 예를 들면 당원 당규를 바꿔서 호남 출신 인사들에게 비례 안정권 20%를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었죠.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됐는데, 예를 들면 그거 지금 내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첫 시행되는 총선인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당원 당규에 있으면 실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그게 지금 정운천 의원님이 비례시잖아요. 그 당원 당규를 적용해서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꼭 이 말씀만은 하고 가셔야 되겠다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이경재 의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과의 소통만큼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정치권 내부에서의 내부 소통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민주주의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인, 특히나 우리 호남, 전라북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년 총선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합니다. 내년 2년차 집권 시점이 출발했으니 현 정부가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분명한 목소리를 이제 만약에 그게 어긋났을 경우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집권당이 무조건 옹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말씀하시죠. 저도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2년 차부터는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통합 리더십이 발휘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과도 소통하면서 지역의 고민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그 약속, 발언, 그것이 꼭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만들었다 얘기하셨고요. 또 호남 인재 중용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를 얻기 위해 말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 기자협회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진하거나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남은 4년 동안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던 간절함으로, 또 전북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진정성으로 새로운 비전과 믿음을 실현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